일부 충격적 고백. 형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한밤중 창덕궁 대전 안.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선 제사대 국왕 세종대왕. 그런 그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였을까요? 바로 그의 형 양녕대군 앞에서였습니다. 동생아, 그 자리가 그렇게 좋더냐? 양녕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된 지 15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형이 칼을 들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꿈을요. 역사는 세종을 성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세종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을. 그 트라우마의 이름은 바로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책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 두 형제의 진실입니다. 이부 어린 시절 형제였던 그들. 때는 1408년 태종 8년. 궁궐 후원에서 세 형제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맏형 양녕, 둘째 효령, 그리고 막내 충녕. 형님, 저 좀 기다려주세요. 어린 충녕이 숨을 헐떡이며 형들을 쫓아갑니다. 양녕이 뒤돌아보며 웃습니다. 충녕아, 너는 달리기는 못해도 글은 잘 읽지? 나중에 책 읽어주거라. 그때만 해도 좋았습니다. 양녕은 동생들을 아꼈고 충녕은 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404년 양녕이 11살 되던 해. 그는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짊어진 세자. 온 나라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양녕은 달랐습니다. 세자 저하 학문에 정진하셔야 합니다. 시끄럽소. 오늘은 매사냥이나 가겠소. 신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양녕은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생집을 전전하고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태종은 걱정했습니다. 세자가 절에서야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되겠는가. 그럴 때마다 태종의 눈에 들어온 것은 셋째 아들 충녕이었습니다. 충녕은 양녕과 정반대였습니다. 새벽부터 책을 읽고 신하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했죠. 충녕이 세자였다면. 태종의 이 말을 누군가 양녕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 양녕은 충녕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충녕아. 예, 형님. 아범마마께서 너를 좋아하시더구나. 그럴 리가. 거짓말 마라. 나도 다 안다. 양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 충녕은 느꼈습니다. 형님이 나를 경계하고 계시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삼부 폐세자, 그리고 비극의 시작. 1418년 태종 18년 6월 3일. 조선 왕실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자 양녕을 패하노라. 태종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25년간 왕세자였던 양녕이 하루아침에 서인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방탕한 생활, 학문 거부, 기강문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충녕을 세자로 책봉하라. 태종은 이미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양녕이 폐세자 되던 날 밤. 충녕은 형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저는 가거라. 형님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제발. 사양? 하하. 양녕이 비웃었습니다. 너는 이미 세자가 되기로 마음먹지 않았느냐? 아범마마와 함께. 아닙니다. 저는 정말. 충녕아. 양녕이 충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는 좋은 왕이 되겠지.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앉을 그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충녕은 느꼈습니다. 형의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충녕은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태종이 양위하며 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2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세종. 그는 즉위교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인은 부덕하여 이 중책을 감당하기 어렵나이다. 진심이었습니다. 세종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형, 양녕의 존재였습니다. 사부 왕위를 노린 형. 세종 즉위 2년째 되던 해. 궁궐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녕대군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더라. 세자 자리를 빼앗긴 것을 원망하여. 세종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양녕이 밤마다 수상한 인물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무인들, 불만을 품은 신하들, 심지어 왕실 경호를 담당하는 군사들까지. 전하, 양녕대군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전하, 왕실의 안위가 달린 문제입니다. 세종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나를 죽이려 하시는가? 그해 가을,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양령의 측근이었던 무사 한 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고문 끝에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양령대군께서 세종을 패하고 다시 왕위에 오르려 하셨습니다. 세종은 그 보고를 받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다음 날 세종은 직접 양령을 불렀습니다. 대전에 둘만 남았습니다. 형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세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령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이다. 나는 왕이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형님. 하지만 안심해라, 충령아. 나는 실행하지 않았다. 양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나를 따르던 내 모습이. 세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을 유배 보내야 한다고 신하들이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라. 하지만 저는. 충령아, 아니 전하. 양령이 세종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왕이라면 사적인 감정을 버려야 하지 않겠소? 그날 밤 양령은 궁을 떠나 외딴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세종은 형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형님께 무엇이었을까? 동생이었을까? 아니면 왕좌를 빼앗은 원수였을까? 오부 끝나지 않은 악몽. 양령이 떠난 후에도 세종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양령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술에 취해 관리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로는 나는 세자였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마다 보고가 올라왔고 세종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양령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세종 10년 또다시 영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양령대군을 옹립하여 세종을 폐하려 했다는 영모였습니다. 추모자들은 모두 처형되었지만 양령은 관련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이름만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였습니다. 형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약점이구나. 세종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형이 군사를 이끌고 궁을 습격하는 꿈. 형이 칼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꿈. 전하, 주무시지 못하십니까? 괜찮소. 세종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눈병이 심해졌고 소갈증 당뇨이 찾아왔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지만 세종은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형님 때문에 아프다고 어찌 말하랴. 세종 15년. 양령이 세종을 만나고 싶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전하. 또다시 무슨 일을 꾸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형님을 뵙겠소. 궁궐 후원 작은 정자에서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양령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충령아. 예, 형님. 내가 미안하다. 세종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너를 괴롭혔구나. 왕위를 빼앗겼다는 원망에 동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형님. 하지만 알아야 한다. 나는 정말 너를 죽이려 한 적은 없다. 단지 질투했을 뿐이다. 양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좋은 왕이다, 충령아. 나보다 훨씬 더. 세종도 울었습니다. 그날 두 형제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뛰어놀던 날들, 같이 공부하던 시간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심 어린 화해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지. 형에 대한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육부 숨겨진 진실. 세종 20년. 한 역사가가 조용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양령대군은 실제로 영모를 꾀한 적이 없었다. 다만 폐세자의 아픔과 술로 세월을 보냈을 뿐 동생 세종을 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많은 영모 의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세종을 견제하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령을 이용했습니다. 양령 주변에 사람을 심고 그가 불만을 토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모로 포장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세종을 불안하게 만들어 정치적으로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세종은 평생 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세종의 지나친 근면함, 완벽주의는 형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형보다 더 나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병들게도 만들었다. 세종이 만든 찬란한 업적들. 훈민정음, 과학기술 발전, 영토 확장, 문화 융성.
그 모든 것 뒤에는 형보다 나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을 괴롭혔던 양령이 세종을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세종은 50대 초반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눈병으로 거의 실명 상태가 되었고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전하,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아직 할 일이 많소. 세종은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형의 그림자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7부 마지막 만남. 세종 32년 1450년. 세종은 이제 거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상에 누운 채 신하들의 보고를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양령이 찾아왔습니다. 형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종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형님을 모셔라. 양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충령아, 나다. 형님 보이지 않아 죄송합니다. 괜찮다. 나도 늙어 흉하니 안 보는 것이 나을지도. 양령이 세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충령아, 듣고 있느냐? 예, 형님.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세자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동생을 잃은 것을. 너는 나의 동생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동생으로 대하지 못했다. 왕이 계승자로, 경쟁자로, 때로는 원수로 보았다. 세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도 고통스러우셨군요. 그래. 너만큼이나. 두 형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충령아,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편히 쉬어라. 너는 충분히 좋은 왕이었다. 세종이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형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을. 바보야. 내가 빼앗은 게 아니라 내가 잃은 것이다. 양령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겠다. 건강하거라, 동생아. 형님. 응? 사랑합니다. 양령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다, 충령아. 평생 그랬다. 그것이 두 형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8부 에필로그 트라우마 넘어. 1452년 세종 34년 2월 17일. 세종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습니까? 양령은 세종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충령아. 형이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양령은 그 후 10년을 더 살다가 146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세종 곁에 묻어달라. 하지만 그 유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왕실 규례상 불가능했습니다. 역사는 세종을 위대한 성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통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양령이 있었습니다. 만약 양령이 없었다면 세종은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만큼 위대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종의 위대함 뒤에는 한 사람의 고통이 숨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의 이름은 형제였다는 것. 권력 앞에서 가족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왕자는 왜 외로운가? 세종과 양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공과 업적 뒤에 가려진 인간의 상처를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 한편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세종처럼. 그러니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아픔이 숨어 있을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승자도 결국은 상처받은 인간이었습니다. 세종과 양령. 두 형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용서. 서로를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세종은 마지막 순간 형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도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트라우마를 안고 계신가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종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트라우마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를. 세종처럼 위대해지되 세종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진정한 교훈이 아닐까요?